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그날 이제 물가지수 발표한 날은 증시가 오히려 올랐어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 예전 같으면 이제 급락했을 텐데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뭐 결국엔 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실망했던 건 이제 물가가 이게 떨어지는 속도를 좀 더 빨리 봤는데, 이제, 물가 하락 속도는 좀 느리겠다. 근데 이제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증시 자체는 그렇게 예전처럼 민감하게 좀 반응을 안 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나왔던 그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1월에 많이 오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건 높게 나올 거 알고 있었고, 근데 좀 예상을 좀 빗나갔던 게 주거비, 이 렌트비가 여전히 너무 높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결국 꺾인다. 왜냐하면 이 렌트비의 선행 지표가 그 주택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전부터 이미 꺾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좀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내려는 가는데 내려가는 속도는 참 느리겠다.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물가 지표보다 시장이 이제 조금 더 놀랬던 건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거 해석 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뭐냐면 증시가 그래서 좀 약간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소매 판매 데이터가 또 너무 잘 나오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원래는 5%까지 올릴 줄 알았는데 5.25, 이제 심지어 5.5까지 얘기도 나와요. 이거 한 번에 또 0.5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정도로 시장이 또 한 번 약간 또 긴장을 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증시가 잘 안 무너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소매 판매 데이터나 고용이 잘 나오면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기 침체 온다. 이게 기본적인 가정인데, 지금 나온 데이터 보면은 이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노 랜딩이라 그래가지고 무착륙? 그러니까 경기가 뭐 연착륙한다, 경착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착륙도 안 한다.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증시에는 좀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가 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요걸 좀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 머릿속에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머리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을 딱 지금 보니까 미국은 지금 더 올리게 생겼거든요. 물가 쉽게 안 빠지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물가 쉽게 안 빠지거든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머리가 왜 아프냐면, 올해 1월 달에 우리 한국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1순위가 부동산 PF예요. 이거 관리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PF를 안 터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금리가 낮아야 돼요. 저금리. 작년에 레고랜드가 터진 이유는 물론 강원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결국 너무 금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걸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가 안정화되면 사실 부동산 PF 문제도 조금씩은 진정되고, 또 요즘에 제일 걱정되는 게 미분양이잖아요. 근데 미분양도 금리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사람들이 주택 사기가 어렵거든요, 당연히. 근데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그런 스탠스를 아니까 물가를 생각하자니 금리 낮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PF 생각하자니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고, 금리 한두 번 낮춰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 금통위가 좀 열릴 텐데 어떤 발언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은 금리를 좀 인하할 것 같다. 생각보다 좀 크게.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해서 2%대까지 떨어뜨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냥 또 좋아할 이슈는 아닌 게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선택은 저도 뭐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상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동결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동결로 가다가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되는 게 확실히 보이면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은 어쨌든 인하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컸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나오면서 인해서 예상을 못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할 때이고 또 겨울 다가오니까 더 이렇게 틀어 조일 거다, 이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 적어도 이제 올해죠. 올해 3월 정도 돼야 풀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제로 코로나 풀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백지시가 열렸잖아요. 어디죠?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중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옛날과 다르게 무력 시위를 한 건 아니고 그 백지시. 근데 이게 효과가 컸던 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간과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라고요.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풀어버렸죠. 모든 걸 그냥 순식간에 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증시가 예상을 했으면 별로 임팩트가 없는데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거죠.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33%나 되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그동안 안 됐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찍고 무역 수지 적자나고, 중국이 살아난다고. 근데 이 중국이 살아나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바뀌어버렸죠. 중국과 한국을 같이 놓고 야, 이쪽 좋아진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그때 또 공교롭게 그때 또 타이밍이 좋았던 게요. 당시에 유럽이 또 너무 날씨가 따뜻해 버린 거예요. 유로화까지 강해요. 날씨 따뜻하니까 천연가스 가격 폭락. 그러니까 유로화도 강해지고 유럽 경기 좋아지니까 당연히 유로화 베팅 들어가고, 달러는 또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니까 당연히 외국인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2월에는 우리나라 뭐 세금 이슈도 좀 일부 있었고 해서 좀 약하긴 했지만, 그걸 이제 딛고 나니까 1월부터 좀 본격적인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랠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좀 중요했던 거는 그 펀더멘탈 상으로는 중국의 어쨌든 그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좀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결국엔 유럽의 고온 현상과 맞물려서 달러 약세를 초래하면서 외국인의 매수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월만 해도 이제 그게 대세였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죠. 이제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먹혔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금리 인상 끝나겠구나. 이것까지 이제 붙어서 1월에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한 11% 정도인가 올랐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의 레벨의 상승이 1월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이제 그거 보면서, 아니 왜 이 버핏 이 할아버님이 왜 단타를 하시지?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그때 3분기에 많이 샀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 비싸게도 샀거든요. 보니까 익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수익 보고, 약수익인데 뭐 그렇다고 큰 수익도 아니고. 이거 왜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TSMC를 산 이유도 명확하진 않아요. 다 추측만 한 거죠. 그때 이제 워런 버핏이 샀을 때 애플을 갖고 있으니까 애플의 그 반도체 만들어주는 회사가 TSMC니까 공동 운명체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는, 야, 이제 드디어 버핏 이 할아버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꽂혔구나. 좋게 보는구나. 왜냐하면 파운드리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잖아요. 이걸 할 수가 없고, 인공지능도 못 하니까. 그래서 옛날 가치주나 이런 것만 사시는 분인지 알았더니 이제 좀 바뀌었나? 이랬는데 웬걸 그냥 1분기 만에 거의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팔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이제 좀 워낙 싸니까, TSMC가 그때만 해도 되게 싸게 거래됐잖아요. 시장에 오해도 있었고, 뭐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폭락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해서 산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 같다, 안 좋은 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판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워런 버핏의 스타일은 항상 장기 투자하고 오래 갖고 가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 항공주 사가지고 대규모 손절한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옛날에 분명히 본인 책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항공주 투자 안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는 장기 투자할 모델이 아니다. 근데 항공주 잔뜩 샀다가 2020년에 바닥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였죠? 코로나 때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워런 버핏을 그냥 신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도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신도 아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거 뭐 TSMC 또 단타 쳤다고 뭐 반도체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오래 갖고 갈 만한 지금 업황은 아니다라고 좀 봤던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TSMC 세계 1등 기업이고 우리 한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TSMC랑 삼성이 경쟁을 할 텐데 아직은 안 되죠. 안 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이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는 안 좋을 때 투자하셔야 돼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삼성전자도 2년 전에 9만 원까지 갔다가 한때 5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반도체 업황 좋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도 주가는 좋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챗 GPT 요거 하려면 반도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은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노이즈가 많고 반도체 안 좋다는 얘기가 자꾸 나올 때 그럴 때 좀 싸게 거래될 때 투자하시고 반대로 이제 또 뭐 올해 가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 또 반도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늦어버려요 또. 이미 주가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좀 역으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왜냐면 수요가 꾸준하거든요. 이게 수요가 일시적으로 사이클은 타는데 장기적인 수요는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면 우리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업체는 3개밖에 없잖아요.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쌀 때만 사신다면. 그게 이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가 1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점유율 경쟁하거든요. 재고를 뭐 털기도 쉽지 않아요. 나 혼자만 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먼저 업황이 안 좋으면 재고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털고 감산을 했다고 쳐볼게요. 8개 회사가 가만히 있어요. 이 2개 회사는 바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희생하는 거예요. 남들은 좋아지고. 근데 그럴 수가 있는데 메모리는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삼성은 안 한다고 했지만 2개 회사가 벌써 감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수요라는 건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수요는 안 좋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실제 지금 중국 스마트폰이 팔린대요, 조금씩. 중국 스마트폰에 한국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 스마트폰도 안 팔렸어요. 여기가 올해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수요 살아나겠죠, 언젠가. 그리고 공급은 줄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업체가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충분히 좀 그런 면에서 사이클만 잘 이용하시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어쨌든 3가지죠.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제일 큰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30%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반이 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망가지면 반도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망가졌잖아요. 재고 너무 많고. 그 이유가 뭐죠? 작년 하반기에 작년 4월부터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 너무 세게 버렸죠. 그 인구 1000만 이상 도시들이 한 달, 2달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반도체 수요가 죽어버렸죠. 그게 이제 가을까지 이어졌고, 근데 생산은 계속해야 돼요. 반도체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요. 24시간 찍어야 되거든요. 공장 돌렸다 멈추면요,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 찍는데 수요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점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을부터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했지만 리오프닝 한다고 바로 경제가 돌아서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사람들이 또 안 나가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중국도 보니까 이제는 확진자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건 이제 3월 아닌가, 3월이나 4월 정도. 그러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은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작년과 정반대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줄이잖아요. 요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는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이게 있고, 또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유동성입니다. 돈을 푸냐 조이느냐 이건데, 그래서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잖아요. 반도체 주가는 안 좋아요. 작년에 반도체 주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금리 올렸잖아요. 중국 빼고. 중국은 물론 이제 금리를 좀 낮추기도 했지만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것도 좀 올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려버렸죠. 미국은 뭐 자이언트 스텝 4번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되죠? 줄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돈을 풀면요, 올라가요. 우리 그 코로나 때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았지만 반도체 많이 갔잖아요. 그때 다 돈 풀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왜 갑자기 올해 1월부터 반도체가 또 좋았냐면, 하반기 좋은 것도 있지만 유동성이 올라갔어요. 전 세계 이거 다 계산을 해봤더니 중국 유동성이 급증을 했고요. 미국은 꺾였어요. 근데 올해 한번 1년 내내 한번 보자고요. 봤을 때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겠죠. 근데 결국 작년만큼은 안 올려요. 결국 올해 5월이나 6월이면 끝날 거고, 중국은 계속 풀 거고, 우리 한국도 거의 긴축 거의 끝나가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유동성 면에서는 작년보단 올해가 당연히 좋겠죠. 그것도 하나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챗 GPT는 당장 뭐 그거 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약간 그런 걸 심어줘요. 이거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런 반도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좀 낙관적으로 바뀌죠. 낙관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PER을 올려줍니다. 지금보다 좀 비싸게 거래될 수 있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반도체 막. 옛날에는 그렇게 반도체 버리려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챗 GPT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좀, 반도체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이 관심을 가지면요, PER이 올라가요, 이 이익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올해 좀 반도체는 그래도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중국이죠, 대부분. 중국에서, 왜냐면 중국은 기술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만들면 되겠지. 이게 처음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예전부터 걱정했던 게, 많은 이 반도체 투자하시면서 제일 걱정한 게 그거거든요. 중국이 만들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이건 초대형 악재거든요. 중국이 삼성전자처럼 만들면 답이 없어요.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여긴 또 가격을 막 후려칠 텐데. 그럼 삼성전자는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걱정했던 게, 이거 기술 빼가가지고 저기도 공장 지어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어떡하지? 근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인력 유출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력 갖다 놓고 똑같은 그걸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안 나와요.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장비가 그럴 수도 있고, 장비 컨트롤하는 게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사람 갖고 동작 만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반도체가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LED 있잖아요, LED 칩 조그만 거. 이거는 오늘 딱 만들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나온대요. 그 예를 들면 금방 나오죠. 근데 LCD 있죠, LCD인가, 이거는 일주일 걸린대요. 근데 반도체는 이게 얼마 걸리냐면 3개월. 지금 딱 투입을 하면 3개월 후에 완성품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어려워요. 이 격차가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몇백 조 투자했는데 망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칭화윤인가? 망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은 더 힘들어진 게, 미국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다행이죠.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시켰고, 그 장비가 없으면 계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들어요. 지금 실제로 보면 애플 아이폰에도 납품할 뻔했잖아요. 그 정도 기술력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는 점점 고사양해야 됩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죠. 미국에 첨단 장비가 없으면 옛날 반도체 만들어야 돼요. 누가 쓰겠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굴기는 지금 현재 국면에선 거의 불가능하다. 자기네가 이제 뭐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건 삼성도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삼성 하이닉스도 네덜란드, 일본, 미국 장비 없으면 첨단 반도체 못 만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도체는 장비빨이래요. 2차 전지는 소재빨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장비 수출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한다고 해도 인력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장비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이제 여러 업체들이 뭐 파운드리인가요? 그거 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에도.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이게 한다고 될까?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삼성 TSMC도 그렇게 돈 투자하는데 3나노 다 힘들어요. 이 그 스케줄에 따르면 25년인가 26년도에 나와요. 그때쯤 되면요 이미 삼성하고 그 TSMC 2나노가 있겠죠. 3나노는 제대로 하고. 근데 거기는 그때 가봐야 제가 알기로는 5나노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5나노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만 있었으면 저기 뭐 중국이라고 못했겠어요? 다 했겠죠. 돈만 가지고 공장 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장비 수급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본 업체 몇 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성공한다고 솔직히 보진 않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질 거면은 몇몇 업체들이 미국도 모여가지고 다 해서 성공했겠죠. 그리고 여러 업체가 하면요 불리한 점이 있어요. 의사결정 내리는데 속도가 되게 느려요. 재벌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재벌 오너의 장점은 자기가 만약에 이 방향을 딱 정하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냥 대규모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전이죠. 이런 거는 좀 장점은 있어요.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 업체가 모여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소니는 이걸로 하고 싶은데, 이 기술 하고 싶은데, 저 옆에 뭐 그 다른 반도체 회사, 일본의 다른 회사가 나는 아니다. 난 이쪽이 좋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회의하다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개의 업체가 합종연행해서 잘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잘하려면 한 회사에 몰아줘야 돼요. 뭐 도시바에 몰아주든가. 여러 회사가 저는 한다고 뉴스를 본 순간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공매도 많이 치면 물론 주가에는 안 좋죠.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돈 잘 벌고 세계 거의 1등 기업이잖아요. 양극재에서. 주가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공매도가 많으면 이제 눌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공매도 많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펄어비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매도 세력이 당한 거죠. 이 펄어비스 주가 폭등을 하면서. 그때 한 몇 년 전에 이벤트가 하나 발생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고평가니까 계속 하는데 너무 공매도가 많으면요. 나중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주가가 더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의 조건은 뭐죠? 회사가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좋아지고 고평가나 계속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단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가 조금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막 뻥뻥 뛰는데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이제 그 굉장히 쫄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움츠러들죠. 그리고 올라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져요. 공매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게요. 뭐냐면은 손실이 무한대예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상장 폐지당해서 만약에 0으로 가면 난 100만 원 잃는 거죠. 원금 손실로 끝나요, 그냥. 근데 공매도는 위로 10배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얘를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번에 에코프로 BM은 어쨌든 그 이번에 2차 전지 업종,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테슬라에 연동이 많이 되는데, 테슬라 주가, 테슬라도 공매도 많이 쳤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1월 달부터 테슬라 주가가 제가 거의 2배 오르지 않았나요, 바닥에서? 2배 정도. 그게 오르는데 에코프로 BM이 안 간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12월에 안 좋았던 건 테슬라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주식 무조건 안 갑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공매도 너무 싫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매도가 없었으면 하는 뭐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꾸만 이제 주가를 누르니까. 그렇지만 공매도가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오히려 이런 좋은 호재가 나오면 엄청난 상승도 나오기도 하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오히려 어쨌든 공매도 세력이 정말 된통 당했다. 예, 정말 그 테슬라의 주가 상승,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또 인플레 감축법 법안 수혜 이런 것도 그리고 생각보다 수주가 좀 잘 되고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린 게요 포스코 케미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포스코 케미칼에 40조 따냈죠. 삼성 SDI.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처음엔 그랬어요. 에코프로 BM이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삼성하고 거래하는 게 에코프로 BM인데 얘가 들어오니까 약간 실망한 거예요. 뭐지 이거? 이제 이원화 되나? 독점이 아닌가? 근데 그 후로 주가 올라가더라고요. 뭐냐면 에코프로 BM도 다른 대형 고객사의 수주 따내는 거 아니야?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이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다른 회사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 그 테슬라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40조 수주 따낸 게 2차 전지에 저는 좀 불을 지폈다. 그래서 그 공매도 망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2차 전지보다 더 성장하는 산업은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한 성장이잖아요. 전기차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제대로. 우리 한국도 보면 아직도 내연기관차예요. 중국 빼고. 중국, 유럽 빼고는 지금 전 세계가 아직은 전기차가 작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한 시장은 아니고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최대 시장인데 미국은 전기차가 지금 아직 7%밖에 안 되거든요. 침투율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왜 2차 전지가 앞으로 이 성장이 둔화됐다 이걸 논하면 안 되는 게 미국 시장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중국이 못 들어와요. 사실상. 중국이 들어오면 이거는 할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때 좀 놀랐던 게 이 포드 우회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거 좀 걱정을 했는데 아직은 더 봐야죠. 근데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 3사 파나소닉밖에 없어요. 4개 회사. 이 4개 회사가 미국에서 전쟁하는데 4개 회사가 충분히 각자 또 파트너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 당연히 이 4개 기업이 선점하면서 동반 성장한다. 그리고 포드랑 요즘에 SK랑 좀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잖아요. 자꾸 뭐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저번에 LG랑 GM도 공장 하나 지으려다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이가 나빠졌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 한쪽만 하지 말고 왜냐면 이 완성차 입장에서 너무 한쪽에 의존하면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뚫었잖아요. 그 양극재. 똑같아요. 배터리 회사도 양극재 회사를 여러 개 두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완성차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 회사들한테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SK 입장에서는 포드랑 하죠. 그러면 이제 저기 GM하고는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LG랑 하니까. 그럼 뚫을 수도 있는 거죠. LG 입장에선 포드, 거기 어디죠? 그 삼성이 스텔란티스랑 하니까 여기랑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를 다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4개 회사가 다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다변화하는 것 자체는. 단 미국 시장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그거 같아요. 미국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빨리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지 느리게 커질 수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좀 주가의 상승 강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냥 연예인 걱정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너무 걱정한 단 좀 비싸다. 유일한 흠이라는 건 좀 비싸긴 비쌉니다. 밸류가 비싸서 지금 투자하기는 좀 부담은 된다. 그건 좀 말씀. 그러니까 좀 싸질 때 투자하자.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도 보셔서 아시지만 급등하고 한 30%씩 빠졌다가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조정 나오겠죠 또. 그래서 그럴 때 투자하셔야 편하지 막 또 쫓아가면 고점에 물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래서 좀 타이밍은 조금 기다려보자. 테슬라는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 논란은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완벽하다. 이 FSD라 그러죠. 요거 이제 탑재해서 뭐 돈 받잖아요. 월 구독료 받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 구독료 받아서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하는 건데 다만 이제 FSD는 제가 봤을 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직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긴 어려운 게
일단 뭐 인프라도 아직 안 깔려 있잖아요. 뭐 교통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율주행을 완전히 허용하는 물론 주들은 있지만 그걸 100% 허용하기 어려운 게 또 보험 문제도 있거든요. 누구 책임이죠? 사고 나면 자동차 회사 책임이야? 아니면 이거 그 운전자 책임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좀 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어디 부분 자율주행이죠. 아직은 사람이 또 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의 국토교통부인가 뭐 거긴 것 같은데 아마 예방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일부 오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재점검해보라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이런 거죠. 테슬라 이 자율주행을 타고 가다가 진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 이제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고 또 아니면 갑자기 뭐 테슬라 차가 뭐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난다거나 진짜 그러면 그건 데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리콜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단기적 악재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배터리 결함이라고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하루 다음 날 뭐가 나왔냐면 SK온 측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일회성이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거 고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다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차가 출고할 때쯤에 이제 뭐 검사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 원인이 배터리 자체에서 뭐가 폭발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배터리를 이 포드가 조립은 포드가 하거든요. 조립한 다음에 거기다 넣어야 돼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거는 몰라요. 그럼 만약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포드 잘못이에요. 그건 SK온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배터리 자체의 문제면 SK온 잘못이죠. 근데 이걸 몰라요 아직은. 근데 이제 일단 일회성 요인이고 기존에 아마 출고됐던 차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제 생각엔 그래요. 배터리 문제면 리콜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출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터리 문제 같지는 않고 근데 저도 이제 정확히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아직 결과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기존에 나온 차들은 리콜 안 하고 그대로 보내는 거 보면 배터리 문제보다는 좀 뭔가 약간의 뭐 화재 사고가 좀 일회성 요인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추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어쨌든 좀 그 조금 더 기자분들이 아마 취재하셔서 내놓으실 것 같긴 한데 그 기사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포드랑 CATL은 엄청난 악재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덤덤한 이유는 뭐냐면 CATL이 중국에 직접 공장을 아니 미국에 짓는 게 아니라 기술만 주고 공장을 짓는 건 포드죠. 약간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사실은 IRA 법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꼼수 부렸고 미국 정부가 저거 가만히 두겠냐. 미국 사람이나 미국 이제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죠. 포드 자존심이 있지. 포드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국 기술을 쓴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우회로로 찾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설사 그게 됐다고 해도요. 관건은 뭐냐면 이제 2026년에 양산을 하거든요. 배터리 26년에 이제 만들어요. 공장 짓고. 근데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봐요. 왜냐면 일단 CATL이 만드는 게 아니라 포드가 만듭니다. 포드가 기술을 받아서 자기가 공장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만 받는 거예요. CATL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술만. 이제 어드바이스 같은 건 하겠죠. 근데 배터리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예전에 LG화학이 폴란드에 공장을 딱 짓고 나서 수율을 올리는데 2년 걸렸어요. 처음에 불량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SK이노베이션, SK온이죠. 여기 아직도 고생하잖아요. 이게 공장 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포드는 배터리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처음 만드는데 26년 됐다고 갑자기 만들자마자 완벽한 걸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쉽지 않고 또 CATL의 장점은 LFP 배터리가 싸잖아요. 되게 싼 배터리인데 중국에서 현지에서 이 소재 있죠. 엄청 싸게 조달받아요. 일단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재들은요 미국에 못 가요.
인플레 감축법에는 중국 소재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쓰고 비싼 소재를 써야 돼요. 원가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포드나 CATL이 그리는 그림처럼 완벽하게 모든 게 된다면 악재죠, 당연히. 악재고, 이게 되면 테슬라도 이렇게 안 하겠어요? 중국하고 우회로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랑 설사 그렇게 돼도 포드는 배터리 만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증시 반응은 그렇게 뭐 그 뉴스가 나와도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뭐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좀 분위기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그걸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면 챗 GPT를 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없으면 못해요. 그냥 챗 GPT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는데 무슨 챗 GPT랍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은 했어요. 장기적으로 반도체한테는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다. 옛날에 그 뭐죠? 알파고랑 한번 대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 그래서, 근데 그때의 인공지능은 뭐냐면 바둑밖에 못해요. 그때는 바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챗 GPT는 다른 게 모든 걸 다 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 메모리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다 끌어다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순간 다 저장을 해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메모리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장 용량이 엄청나야 돼요. 야, FMC가 뭐야? 이수만 씨 누구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몇 초 만에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 앞에 이 과외 선생님처럼. 그럼 그건 데이터 없으면 불가능한데,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챗 GPT가 인간들한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우리 막연했죠. 인공지능이 뭔지는 아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지? 뭐 바둑하는 거 말고는 사실 딱히 떠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신대요. 이거 보고서를 학생들 숙제 냈더니 챗 GPT로 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쓰임새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한 번 쓰잖아요. 자기가 썼는데 편하죠. 절대로 옛날로 못 따라가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한 우리 한국 증시한테도 호재다. 왜? 한국 증시의 3분의 1은 반도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한테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당사 공식 입장은 상고하고예요. 상반기도 좋고, 그러니까 상반기도 천천히 이렇게 계단식 있죠. 오르고 좀 쉬고, 오르고 좀 쉬고.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더 높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높고, 3분기보다 4분기. 이거 이제 상고하고인데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분기에는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오르면 2,600 후반에서 2,700 정도. 여기까지는 보고 있고, 하단은 한 2,200인데 아마 이제 지금 계속 기업들이 돈을 벌면 주당 순자산 가치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300m는 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00 이하에서는 조금 비중을 계속 늘리자라는 전략이고, 그리고 연말에는 PBR 한 배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885 정도 나와요. PBR 한 배가. 근데 왜냐면 하반기엔 거기까지 간다고 보는 게, 하반기엔 경기가 살아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보통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PBR 한 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2,885 정도. 여기까지는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증시가 V자로는 못 가고요. 이렇게 못 가요. 돈이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큰 조정 나올 때, 그럴 때 계속 모아가자. 분할로. 그리고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좀 싸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뭐 삼성이든 현대차든 막 안 좋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좀 짧게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들고 가자. 이런 좀 전략을 저희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난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그 전에 사이클을 보시면 가장 망했다고 생각하는 섹터들 딱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건설, 조선, 기계, 화학, 철강. 답답하죠. 숨이 막혀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더 안 좋았죠.
이제 사람들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더 안 되겠다.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 무형제라 그러죠. 컨텐츠,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열광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금리가 높아졌고 옛날보다 물가가 높아집니다. 옛날로 지금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탈세계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만 빼버립니다. 중국에서 빼면 미국에 공장 짓죠. 미국에 공장 지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럼 이게 이 자체가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저물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저물가로 가야만 금리가 싸지고 이 플랫폼 회사들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힘들어요. 또 거기다 리오프닝 하니까 밖에 나가죠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방금 이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진짜 망할까 걱정했던 그런 산업들이 이제 부활할 겁니다. 실제 작년에 부활했죠. 작년에 기억나세요? 태조 이방원? 네. 다 옛날만 해도 이거 뭐 이거 되겠어? 이러던 업종이 작년에 대장주였잖아요. 방산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틀을 바꾸셔서 옛날에 올드 스쿨이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산업들이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조업이죠. 무형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제조업이 훨씬 낫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제조업은 아까 철강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제조업이고요. 2차전지도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장하는 제조업도 있고 옛날 국영제, 뭐 조선도 있고. 근데 저는 다 괜찮다. 그리고 그런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 로봇도 들어가잖아요. 자동화. 그러니까 신구가 조화된 거죠. 근데 이 공통점은 다 제조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을 이제는 무시할 시대가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제조업체들이 한 몇 년은 이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증시를 좋게 봐요. 왜냐면 한국은 무형제보다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잖아요. 미국은 반대죠. 미국은 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무형제죠. 테슬라 빼고는. 예.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네이버, 카카오가 물론 있지만 모든 근간이 다 제조업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한테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밸류 받았어요. 이제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이 선은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40만 원 너무 비쌌어요. 그땐 밸류가 근데 그땐 왜 그랬냐면 다들 NFT 메타버스에 다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PBR 100배 가도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당시는. 근데 위메이드가 한 20배 올랐잖아요. 근데 비쌌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근데 그때는 다 통했죠. 그러니까 우리 2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메타버스 하면 다 통했어요. 그냥 다 모든 게 용납이 되고 고밸류 필요가 없었죠. 근데 거기 대표 주자가 하이브였거든요. 가장 엔터 중에서 NFT 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회사니까. 근데 이제 그 후로 메타버스 망가지고 고금리 시대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JYP나 이런 거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 JYP는 주가 안 빠졌어요. 장 망가질 때도. 그러니까 하이브랑 밸류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너무 그때 당시에 열광을 했던 거예요. 주가에. 예. 그리고 결국 그때 좀 컸던 게 BTS 멤버들이 또 주식 팔았잖아요. 그것도 좀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후에 이제 군입대 하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고 근데 결국엔 또 뉴진스 그 아우님들이 선전을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주가를 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것만 해도. 근데 어쨌든 이제 40만 원 다시 가긴 전 솔직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오르기는. 정말 뭐 새로운 또 사업 모델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SM을 만약에 인수하면 어쨌든 하이브한테는 전 플러스라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이브가 없는 게 지금 BTS가 공백이니까 SM에 훌륭한 아티스트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가져올 수 있잖아요. 시너지를 내니까 일단 SM 인수는 호재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누가 인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 상태면은 하이브도 공개 매수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13만 원에 사줘야 돼요. 13이나 14. 돈은 더 들어갈 거고. 근데 좀 걱정이 하이브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조 원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는데 지금 딱 1조 원 투자하면은 지금 딱 그 공시한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개 매수가 올리면요. 이제 돈이 부족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충당할지. 그리고 2년 전에 이타카 홀딩스라고 저기 저스틴 비버가 있는 소속사 있죠. 이거 인수하는데 1조 썼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하이브한테 조금 약간 불리한 쪽으로 또 약간 주가 올라가면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요새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